이번 시간은 79페이지부터 하실 차례신데, 53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진도 나왔던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53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이것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 상태일 때는 기반설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로 달리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4번, 5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산업 단지 조성이란 말 쓰게 된다면 얘도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말은 법률상 표현에 있어서는 시가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산 저기 도농 쪽 하던 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장지동에 물류센터 단지 만든다고 하면 얘는 단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3가지를 정비 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3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재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정비 구역이라 하고, 이후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달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인데 불구하고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안들이 충분히 정리되고 출제되는 1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를 맞추시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개발법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제가 해드리는 범위만큼만 공부하시고 합격하고 나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3개 절차를 동시에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멘붕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부터 공법은 과락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표현에 공법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 3가지 법을 동시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멘붕 상태로서 공포의 공법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진짜 점수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하시는 이야기고요. 개발법은 어느 정도 내가 실력 갖췄을 때 도전할 법령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얘를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말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무엇으로 시행 여부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도시군 계획에 따른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 여부가 결정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지계 시설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보게 되면 행정계획과의 연관 관계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다르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는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1월달에 시작했다고 하면 좀 모르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서로 구속력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서 구속력 없는 상위 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무효는 아니죠. 잠정적으로 유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데 그는 행정쟁송으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효는 아닙니다. 잠정적인 유효라는 것 하나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정 군수가 입안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에 2번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볼 수 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안사항으로 박스 1번 찾으셨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하단부의 2번, 3번 도지사에 대한 입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기지산대이죠. 기지산대입니다. 그리고 입안 제한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해당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며 나머지 세 가지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5분의 4 나머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2, 3, 4, 5를 뒤집어 놓으면 5, 4, 3, 2가 나오게 되는데 면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안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59페이지에 양가로 2번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통보 기간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입안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서 행정계획과 달리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키며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게 되는데
하늘색 박스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마번과 파번에 대해서는 각각 동그라미 되어 있으십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나대지 면적이 없는 경우, 나대지 면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2%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했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토지에만 존재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환경성 금토에는 5년 없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옵니다. 하여튼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했는지 모르지만 표시는 돼 있으신데요. 책에 보니까 표시돼 있으시는데, 그것만.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과 관련되어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14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지지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예외 사유 확인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기준처소 구역 및 그 계획,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 연관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냥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권자였습니다. 결정 절차와 관련된 협의 심의 제도 있고 한 장 넘기시니 67페이지입니다. 고시 선부 열람 차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이라는 말 붙여주면 바로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열람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이란 말을 따로 안 붙인다라는 것 67페이지에서 우리 확인하실 수 있죠.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과 관련되어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매번 틀린 질문 나오게 된다면 다음 날이란 말을 붙여주며 틀린 질문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코스에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지형도면 고시 찾으셨죠? 1번 작성입니다. 작성은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며 한 장 넘기시니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차셨죠.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으로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양가로 2번 지형도면 고시 차셨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 군수가 들어간 것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도 지형도면 고시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지구단위 계획을 제외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에 승인한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와 관련되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실시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5페이지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용도지역은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용도지구는 필요한 곳에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중복 지정할 수 있죠. 용도구역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중복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며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구역은 필요시에 중복 지정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 용도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와 관련된 의미는 완전 무시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관련되어 우리 77페이지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 농업, 임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농림지역이라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특별히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때 지정하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때,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 하면 지금은 비도시지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전일중으로 주거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밤 8시 이후에 조용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연희동이 가장 대표적인 전용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호평지구 외곽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을 말하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외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용주거지역은 일종 단독택입니다. 그리고 2종 공동택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1, 2, 3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면 1종, 중층주택이라면 2종, 중고층이라고 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며,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입니다. 도심, 부도심 이야기 나오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근린지역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근린상업지역,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 쓰게 된다면 유통상업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었습니다. 종합공업이란 말 쓰게 된다면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라고 하면 일반 공업지역. 교재 내용이 좀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을 준공업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생자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자연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의 학살 방지하고 장래 도시 용재 공급이 필요한 때 자연 녹지지역이며,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용도지역을 말하며,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보전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외울 게 참 많아 보이시지만 시간이 지나시면 우리 10월달에 시험 보지 않으십니까? 그때쯤이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못 외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걱정하지 말자가 결론입니다. 남양주시의 용도지역의 결정권자는 남양주시장입니다. 내가 남양주시장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학원을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라면 상업적으로 지정할 수 있겠죠. 여기 도심, 부도심으로 분류되게 된다고 하면 보통 30층에서 50층짜리 상가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남양주시의 평내 호평 지구라고 하면 그런 규모의 건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10층이나 15층짜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보통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평내 호평지구 외곽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라에서 좀 큰 규모의 상가 건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곳이 근린 상업지역이고, 농산물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거나 장내 고속버스터미널이 조성되게 된다고 하면 그곳이 유통상업지역인데, 향후 고속버스터미널이 만들어질 곳을 미리 아시게 된다고 하면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인구 70만 되는 도시 중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독자적으로 없는 곳은 아마 남양주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꼭 저한테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줄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 지역의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장소를 어떤 용도지로 지정할 것인지 그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원칙적인 지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용도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정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권자이지 용도 지역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시의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요. 위반한 사항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반 틀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그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 지역은 사업하는 건 아니죠. 우리 남양시에 새로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조달과 관련된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등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제도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즉시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는 암만 못해도 2년상 시간이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산에 정 회장님이 간척 사업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벼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데 우리 가끔 그거 가지고 밥도 해 드시는 것 같은데요. 바다에 해당되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저 바다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 목적과 매립하게 되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에 해당되는 2년 또는 3년 정도의 시간 지나 그것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몇 년 동안은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와 관련된 절차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새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한 사용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절차를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간척사업하게 되었을 때 간척지의 목적이 모금 생산을 위한 목적이었고 그에 인접한 토지가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진 땅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 새로 매립한 간척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농경지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태인 경우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조성된 곳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간척 사업을 시행했고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새만 간척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면 군산시와 김제시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데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전용 공업지역으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 공업지역에는 중화공장을 배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한 100년에서 200년 동안 필요로 하는 중화공장 부지를 새만금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1차 밴드, 2차 밴드 등을 고려하게 되면 고용 효과와 소득 증진 효과가 큰데 이게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불을 넘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프 회원권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종합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나 도시지역과의 차단 목적으로 그 중간에 골프장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가는 길에도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항시설이라고 하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을 두게 되면 주거지역과의 일정한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골프장 용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골프장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작년과 비교해서 골프장 회원권이 많이 싸졌다 해서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면 잘못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이게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나 봅니다. 대신 저 산업단지와 여기 농림지역은 그 성격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 경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이 간척 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농림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도시지역인지 경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 고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의 공유섬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 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에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어차피 그 쓰임새가 동일하다고 하면 바로 사용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중에 입안과 결정 절차까지는 생략하고 새로 간척지를 농림지역으로 이용한다 그런 사안들을 일반에게 알려주기 위해 고시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서로 이질적이라고 하면 절차 생략 없습니다.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해당 용도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입안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와 관련된 기본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신다고 하면 왜 절차를 생략하게 되는지를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이 도시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아니었던 것이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 가능하며, 관리지역의 땅이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문 구성하게 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지문 나오면 무조건 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이걸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하면 올해쯤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용도지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만들 수 있죠. 지금 79페이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79페이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잠깐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데 남양시장이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위락시설을 만들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주거지역은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 상업 용도로 활용하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저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이 있고 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목적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허용하게 되면 다양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규제 가할 필요 있죠. 그래서 개별 용도 지역에 특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런 규제를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보통 건축 면적과 연 면적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 면적을 좌우하는 것을 건폐율이고요. 연 면적 좌우하는 것이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 농림지역에는 평내 호평지구 같은 도시지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같은 대지 면적이었을 때 농림지역의 건물의 크기는 크다 작다. 농림지역 등은 개발 목적이 아닌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 좀 작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에 해당되게 된다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의 규모를 좀 크게 만들게 될 텐데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각각 정해놓게 됩니다.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크게,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그렇게 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용도지역과 관련된 테마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디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지역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구분 지정하게 되지만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된 특례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저러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우리가 살펴나가십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당연히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가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 2문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번 지정 절차 찾으셨죠? 양을 해봅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로 지정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예외 1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바다만 해당한다. 바다만 추천했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 가로 해놓습니다.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추천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추천했습니다.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후 특별시장 관리상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 보게 되면 지정 절차의 원칙 찾으셨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추천했습니다.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수면은 하천이나 저수지나 또는 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호수 그리고 바다 등을 모두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양강 댐 가시게 된다면 배 타고 좀 어디 들어가는 곳 있거든요. 그 소양강 댐 물 자체가 바로 공유수면인데 특별히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다만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간척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다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중에 입안과 결정까지는 생략하고 지체 없이 특광시군이 뭐나 한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은 농업 용도였고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그 매립한 매립구역 빨리 농사지을 땅으로 사용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에 해당되는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농사 짓는다고 하면 그동안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인 바다의 매립구역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다라고 하면 입안 결정 절차 생략하고 고시는 해야 되죠. 반면에 이웃한 매립구역과 공유수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서로 다른 목적이라고 하면 절차상의 특례 없습니다.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에 매립한 곳이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따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생략되는 것은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한 때, 같은 때에만 절차 생략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7월, 8월 달에 더위에 해수욕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면 그 다음 분명 티나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이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수면 갔다 왔다고. 그래서 법률 배운 티는 꼭 한 번씩 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수면과 관련된 의미 저렇게만 하나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예외 2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지역 의제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잠깐 이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본다란 말을 자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본다는 사실상의 측면과 법률상의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년과 미성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이면 성년, 19세 미만의 경우는 미성년자로 각각 분류되게 되는데 그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때 성년 의제란 말 사용하게 되죠. 성년 미성년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년으로 취급해 주겠다. 그러한 것이 성년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 본다를 사실상의 측면으로 설명하게 되면 간주 그리고 추정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추정 단계이지만 만약 법원에 실정 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실정 선고 절차를 마쳤다고 하면 법원 판사들은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이거든요. 그 제3자마저 사망의 현성을 높게 인정했다고 하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때는 간주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정 선고 이후에는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 판사가 사망의 기현성을 높게 인정했기 때문에 간주 상태로 파악하게 되고 주변 이해관계인들만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추정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나는 참 객관적이야 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의 상담받으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법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아닙니다. 그 이전 상태일 때는 그때는 추정 상태로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간주 상태일 때는 그 사람이 생안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법원 사법 절차에 따라 생안을 인정받은 때만 권력력 회복할 수 있죠. 반면에 추정 상태인 경우는 다른 시점에 일정한 편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추정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깨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법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으로? 의제 사항으로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에 본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99%는 다 의제 사항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능식입니다. 1번입니다.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저 1번과 2번은 시험 용도이지 실무상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얘가 바다이고 얘가 땅이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바다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정은 아닙니다. 땅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배를 정박시키기 위한 부두 또는 접안시설 만들고자 하는데 화물선이 접안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만이라 하고 고깃배가 접안하는 곳이 있다면 어항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그 지정한 곳은 땅이겠습니까? 바다이겠습니까?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했는데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한 바다에 연접한 붙어있는 땅이 현재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저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은 무엇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본다. 바다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내 개인 소유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대해서는 시험 용도이지 실무상 문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에 연접한 땅이었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땅이었다고 하면 걔는 그냥 바다일 자체이지 도시적 되는 것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택지개발지구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서 가로속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수력발전소는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친한 친구 하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그 친구 이름은 전산택입니다. 첫 번째, 전원개발사업구역.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은 가끔 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닌가 그 생각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발전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 발전소 주변에 내가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화력 발전소 주변이라면 그때도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 석탄을 화력 발전소의 주요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도 잘 안 오고 또 미세먼지도 좀 많아지는, 그래서 도시 지역 주변에 화력 발전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천연가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사안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산업단지, 현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과거 지방산업단지라 불리는 것이 지방색이 심하다 해서 지방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바꿔놨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래서 우리 김포공항 가는 길에 마곡동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남양주에서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멀고, 그러면 만약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는 뭐 실리콘밸리처럼 연구 개발 중심에 공업용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 저산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일거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대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면 아마 남양주의 인구 증가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 다산 신도시나 그 주변에 이런 조짐은 있더라고요. 다만 현재 다산 신도시에는 일반 산업단지는 지정된 상태이지만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 예정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겨울철에는 농한기이거든요. 그럴 때 일거리 찾으라고 조성되는 단지가 있다면 농공단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과 동시에 해당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강 건너편에 하남 미사 위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걔가 택지개발지구이거든요. 얘는 도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산택이라는 말을 잠깐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한 20년 또는 30년 정도 계속 농사 짓고 있는 농림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문에 분명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서울신문에 한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서울신문 평상시에 열심히 뒤져본다 안 본다? 조중동도 잘 안 보지 않으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분명 광고에 한번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제 그 땅은 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에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내 땅에 몇십 년 동안 계속 농사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팔아달라고 나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얘는 더 이상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땅 비싸게 거래될 수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꿀꺽한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와 관련되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토지대장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 토지대장은 500원 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거든요. 그리고 그 토지대장에는 개별 공시가 등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기재하여 내 땅이 현재 나라에서 얼마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웃돈 붙여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표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이력, 우리 개개인의 신상 이력 궁금하다고 하면 이력서 받아보면 아실 수 있죠. 땅의 이력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000원 내면 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그맨께서 궁금하면 500원 이야기하셨는데 땅에 대한 이력이 궁금하면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그냥 농림지역이라는 표기와 택지개발지구라는 표기만 있거든요. 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구로 결정 고시된 사실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두 가지 표기만 보더라도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얘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나중에 현업에 직접 해보시면서 이 상황일 때 나는 알려줄 것인지 그냥 예 동사무소 가셔서 지번 필지만 입력하시면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실무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할 텐지 빨리 마음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민이었는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땅 팔 생각 없냐 전화 연락 오시게 된다고 하면 이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 바뀐 상태입니다. 나중에 아마 실무에서 그렇게 하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화력발전소 등을 만들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대신 얘가 수력발전소 만들고자 한다면 댐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댐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그 물을 법에서는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어폐를 수산자원이라 표현하게 되고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진 곳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걔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고 표기되게 된다면 얘는 도시적으로, 농공단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정되었다고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만 좀 찾아오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도 관농자에 지정되게 되면 그 순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2번, 3번만 잠깐 보십니다. 관리지역에서 관리적 동일해 놓습니다. 관리적 동일해 주십시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번입니다.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구분하실 것은 저 관리지역에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일 때 농지는 농림지역의 농지와 비교하게 되면 가격은 저렴하겠습니까? 가격 높겠습니까?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농사 짓는 분이 농업 생산량을 많이 증대시키기 위해 관계 수리시설로서 저수지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수리시설을 확보하여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지나가던 농림부 장관이 여기 좋은 농지네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의 산 중에 민둥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둥산이라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인데 산인데 불구하고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산림 소유자가 열심히 나무를 10년, 15년에 걸쳐 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잣나무 같은 경우는 잣나무를 잣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만 잣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15년 동안 열심히 잣나무 심고 내가 사과나무나 배를 수확하고 싶다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이면 수확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열심히 심어놓으니 농업 생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갑자기 토지 가격이 급락해버리죠.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에 농지나 산림을 소유한 분이라고 하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가끔 약이나 뿌리고 다니셔야 되죠. 아니 나무 빨리 죽으라고 농사 아예 짓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전산지는 우리 산지관리법을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전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이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가끔 산에 소나무 열심히 심는다라고 하면 공용 산지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에 잣나무 열심히 심고 있다면 그때는 임없는 산지로 지정될 수 있는데 만약 저 보전 산지가 고시한 구분 사항이 공용 산지였다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임없는 산지였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산지는 보전산지의 고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진짜 독한만 먹고 관리지역의 산지를 공인용 산지인 보전산지로 지정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설마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지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나으시고 뭐 심심하시다고 하면 그냥 약만 뿌리고 다니시는 게 더 훌륭한 토지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만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